자, 문제 3번 부가세와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다음은 2025년도 2기 예정신고 기간 7월부터 9월에 신용카드 매출 매입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입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며 매입세 공제 가능한 사항만을 반영하라. 요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택시라든지 항공기 또는 우등고속버스와 같은 여객 운송 용역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또 면세사업자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한테 매입을 한 것도 공제가 안 되겠고요. 또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거나 또 생계환수를 받았는데 카드로 전표를 또 받았다라고 하면 생계환수로 매입세 공제받으니까 카드 전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만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좀 특이하게도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와 수령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부가가치 메뉴 클릭하시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매출,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재하는 첨부 서류이죠. 자, 문제 보시면 7월부터 9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진입해 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7월 10일 날 제품 200만 원 영세월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다 카드 매출 자료죠. 여기 보시면 영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카드 매출, 이건 다 카드 매출이니까. 자, 8월 20일 날 일반 과세 매출이 또 400에 40이 있고 9월 30일 날 면세 매출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 카드 매출이니까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 자, 우선 영세 매출은 카드로 영세 매출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의 카형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 매출의 카형으로 하게 되면 영세도 과세 표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세 매출 부분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0이 이쪽에 집계가 될 거예요. 매출의 카형 이렇게 입력을 할 거라고요. 8월 20일 거 400에 40은 일반 과세 매출이니까 매출의 카가라고 입력을 했겠죠. 그러면 과세 매출에 들어갈 텐데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공급 대가로 반영되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된 걸로. 그럼 여기 200에다가 440이 추가가 되겠죠. 그럼 얼마겠어요? 그렇죠. 640이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200에다가 440이 더해지면 자, 그 다음에 면세 매출, 카드 매출이 있는 거니까 매출액 카면으로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액 하면은 면세 카드 쪽에 들어가겠죠. 요 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직계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작성하라고 돼 있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수령명세서. 자, 이쪽에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들어가서.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이죠. 7월부터 9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7월 10일 거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자, 7월 10일 거는 자, 영세월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 자, 이건 당연히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에 카가로 입력될 사항이니까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만물에서 구입한 거 있는데 자, 이거 일반과세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한 거 이것도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면세 매출과 관련된 거죠.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사항이죠. 실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에 카가나 현가로 입력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면세와 관련된 건 이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에요. 실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은 7월 12일과 8월 13일 이 두 건을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수령 명세서로 들어와 주셨고요. 자, 그럼 문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거 7월 12일 거 그러면 7월 12일로 구분해 주시고 자, 여기 이 현금은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지는 복지카드, 사업은 사업용 카드, 나머지는 신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 문제 보시면은 매입 관련 카드 번호가 법인 명의 사업용 카드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법인 명의의 사업용 카드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업용 카드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F2번 눌러서 자,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넣어주시고 F2번 눌러서 카드 번호. 카드 번호는 1001 그리고 끝에가 5001이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카드 번호가 조회가 안 되면 직접 번호를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접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조회가 되면 조회되는 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9만원 9천원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물 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이든 일반 과세 매출이든 영세율도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과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입력하셔야 돼요. 자, 날짜는 8월 13일인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카드는 사업용 카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만물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카드 번호는 동일하게 우리 카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금액은 7만 원이죠. 7만 원에 7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끝 상단에 저장을 눌러주셔야지만 저장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당사는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원으로서 여러분 이건 좀 특이했던 문제인데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 자, 소규모 영세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안 하고 예정 고지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처럼 소규모 영세법인 경우에. 근데 이제 그거를 기억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예정 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익이 예정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정을 포함해서 신고서를 작성했어야 되는 특이한 문제였어요. 그럼 이익이 확정이니까 이익이 예정 신고를 안 했을 거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반영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많이 또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소규모 영세법인이니까 예정 신고를 안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확정 신고라고 했을 때 이익이 예정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좀 특이했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자, 매출 자료에 보시면 전자생계한서 발급 과세 매출이 4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과세 생계한서에 그렇죠. 4억 이렇게 반영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액이 5,500 부가세 포함이니까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칸에 5,000에 500이 반영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직수출한 거 매출의 수출 입력 사항이니까 영세 기타에 그대로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년도 1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1,100만 원을 회수했대요. 자, 세액 공제 받은 걸 회수했을 때에는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입력이 돼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입력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세액 공제 받은 걸 회수했을 때는 대손세액 가감란에
양수로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0이니까 부가가치세 부분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플러스로 입력을 해서 부가세를 더 내야 되는 거죠. 세액공제 받은 걸 회수한 거니까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매입자를 보시면 생계하수 일반 매입이 3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매입세액 쪽에 생계하수 지분에 일반 매입 쪽에 3억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매입세액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타에 보니까 이기 예정 고지세액이 있죠. 소규모 영세법인은 예정 신고를 안 하고 예정 고지 납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 신고를 포함해서 신고를 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은 그리고 나서 예정 고지세액 납부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예정 고지세액 칸이 있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칸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는 예정 고지세액 칸에다가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거니까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그렇죠.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을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이 근래에는 또 없었는데 이렇게 꼭 똑같이 아는 형태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장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해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부가세 문제가 종료가 되고 끝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산정리사항 문제이죠. 자, 문제 4번의 1번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자, 10월 3일 날 판매부서에서 사용할 화일철을 20만 원에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런데 두 박스가 남아 있대요. 그럼 10박스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나누기 10박스 하면 한 박스당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두 박스가 남았으니까 4만 원이 아니구나. 그럼 미안. 다시 계산해 볼까요? 20만 원에 10박스니까. 그죠? 10박스면 한 박스당 2만 원이네요. 자, 근데 결산이 현재 판매부서에서 두 박스의 화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4만 원이 남아있는 거 맞죠? 그죠? 이게 헷갈립니다. 4만 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게. 한 박스당 2만 원인데 두 박스니까. 그러면 사용한 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사용한 거는 지금 20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자, 4만 원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죠? 4만 원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럼 사용한 거는 16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를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12월 31일자에 소모품 B로 16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차변의 소모품 B. 자, 문제 보시면은 판매부서에서 쓰는 거니까 뭘로 해주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이 구입이 됐는데 소모품으로 처리했는데 남아있는 게 4만 원이니까 사용돼서 없어진 것은 16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대변에는 소모품 자산이 줄어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5년도 5월 1일 입금된 임대료 5월 1일에 입금된 임대료 240만 원. 자, 240만 원은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월 1일 날 입금 받아서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잡았는데 이게 다 올해의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240만 원 나누기 12 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인데 지금 내년도 4월까지니까 내년도 4개월치 20만 원 곱하기 4개월치 하면 8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의 임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변의 임대료라고 영업의 수익으로 다 잡아놓은 거니까 결산할 때 자,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을 줄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임대료라는 수익을 줄여주시는 거죠.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줄여주시고요. 80만 원. 자, 내년도 수익을 우리 대변에 뭘로 잡죠? 그렇죠. 차기분 수익을 선수 수익으로 해서 수익을 내년도 수익으로
이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말 수정 공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3번입니다. 자, 당사는 24년도 9월 20일에, 작년 9월 20일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 2,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관련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했다. 취득 당시에 이 취득 관련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산할 때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건 수수료 비용으로 취득 당시에 끝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결국에는 2,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그래서 2천만 원어치 작년에 취득을 했었고요. 그쵸? 그런데 작년도 말에 한 주당 금액이 얼마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9,000원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9,000원으로 평가가 돼 있겠죠. 24년도 12월 말에 평가 손실을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9,000원으로 평가가 돼 있는데 올해 12월 말일 날 얼마로 올랐어요? 9,500원으로 올랐죠. 그럼 주당 500원이 올랐고 지금 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만큼 가치 상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그쵸? 그 차이 금액,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입니다. 자,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결산일 현재 환율이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선급금은 우리가 외화 한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비화폐성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자, 선급금은 나중에 내가 상품 등으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급금을 비화폐성 외화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 5,000달러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선급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우리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 장기 차입금, 차입금이나 이런 채권 채무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 장기 차입금 2만 달러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10월 3일 날 차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요 차입할 당시의 환율이 1,340원이었는데 작년도 말에 요 기말 환율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200원으로 평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기말에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100원이 지금 올랐잖아요. 자, 달러로는 몇 달러예요? 2만 달러니까 200만 원어치 손실 난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선급금은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니까 이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화환산 손실. 자, 외환산 손실 얼마겠어요, 여러분? 자, 외환산 손실 200이죠. 자, 환율이 100원이 올랐으니까 2만 달러에 100원 곱하면 200만 원이 손실 난 거죠. 갚아야 될 달러 빚이 있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내 입장에서 손실이 난 거예요. 그것만큼 대변에 뭐가 커지면 돼요? 그렇죠.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부채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혹시 나와 있나요? 문제. 자, 보니까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고요.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죠. 거래처 코드가 나왔다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뭘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결산이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각 기말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시가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지만 지금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평가 손실은 없고요. 대신에 수량의 차이가 생기면 감모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 지금 원재료의 경우에는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200개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200개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건 정상 감모래요. 자, 제품은 차이가 없고요. 상품은 차이가 있죠. 상품도 지금 200개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건 비정상 감모래요.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실 게, 우리가 수량이 없어져 가지고 감모 손실이 생겼을 때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해요. 비정상 감모는 우리가 영업 외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처리해요. 그럼 정상 감모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실제 금액을 입력하면 이 정상 감모 분까지도 자동으로 매출 원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상 감모 손실에 대한 건 따로 수동으로 분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비정상 감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분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정상 감모가 얼마인가요? 지금 200개가 없어졌는데 한 개당 금액이 2만 원이니까 200개 곱하기 2만 원 하게 되면 400만 원만큼이 비정상 감모 손실이 생긴 거죠. 이거는 수동으로 분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그게 400이었어요. 자, 그리고 대변에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상품이었죠. 상품으로 해서 하되, 이때 이 재고자산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것도 다른 목적으로 이 재고자산이 쓰인 거기 때문에 적요 8번을 반드시 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직접 여러분이 일반 조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재고자산 계정에 요 8번 타계정 대체도 걸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 상품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나서는 요 실제 기말 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실제 기말 재고를, 요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이거 다 입력했고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원재료는 지금 실제 재고 수량이 4,800개예요. 그럼 곱하기 취득단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 곱하기 4,800개 하면 2,400만 원이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그러면 원재료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기말 실제 원재료 재고액 2,4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원재료에 대한 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매출원가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한 것은 따로 분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정상적 감모 손실만 일반 조표에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고요. 자, 제품은요. 제품은 차이가 없으니까 4,500개에다가 15,000원 곱하면 6,750만 원이 나옵니다. 6,750만 원.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서 여기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 칸에다가 클릭하시고 얼마라고요? 6,750만 원. 6,75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상품. 자, 상품은 자, 지금 2만 원인데, 자, 장부상 수량을 곱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수량. 장부상과 실제 수량의 차이는 이미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상품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실제 재고 수량. 그러니까 2만 원에다가 실제 재고 수량이 1,300개 하게 되면 2,600만 원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상품이니까 이 위쪽에 있겠죠. 자, 상품은 여기 있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2,600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우리가 400만 원 상품에 대해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타겟정 대체 적용을 걸었잖아요. 그 적용을 걸게 되면 이렇게 타겟정 대체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타겟정 대체로 재고자산 감모손실 영업비 비용 처리를 했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4,600 중에 2,600이 남아 있는 거니까 이 2,600을 뺀 나머지 2,000이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5번 같은 문제도 이게 또 자주 안 해보시면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 번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눌러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붕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추가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눌러 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 그리고 결산 정리 붕괴들을 같이 보았습니다.